가까운 데 사는 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레드햇의 애플 솔루션 아키텍처를 맡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에자일이랑 데브옵스 프랙티스 매니저를 하고 있는 이세영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앞에 클라우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들으신 것 같고요. 저는 요즘 얘기하는 원래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총 3가지밖에 없었거든요. IaaS, PaaS, S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이렇게 3가지만 있다가 요즘은 다양한 애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전통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중에 하나인 파스, 그리고 그 파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유스 케이스, 그 중에 하나인 데브옵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패키징 기술 중에 컨테이너 패키징이라는 그런 것들, 복합적인 것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마더나이제이션이라고 IT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그림을 이미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과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아키텍처 자체가 하나로 다 만든 모놀리틱이었다면 NTO로 가다 현재는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CBD 같은 컴포넌트 베이스 개발 방법론처럼 어떤 비즈니스 펑션을 하나의 모듈로 만드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다라고 어떻게 보면 간단히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거라고 조금 틀린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비즈니스 펑션을 하나의 모듈로 만드는 모듈화 형식으로 만든 건 맞지만 그게 특정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에 적용할 디펜던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이 외부에서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랑 트랜잭션을 이루어지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자바로 만들 때 앞에 인터페이스를 받는 부분은 REST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 자바 플랫폼에 뒷부분에 데이터베이스랑 트랜잭션 하는 부분은 .NET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각각을 별도의 서버로 띄우고 연동만 시킬 수 있고 그게 필요하면 자바 플랫폼끼리 .NET끼리 혹시 또 다른 것끼리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서버에 올리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개발하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도 바뀌고 이미 그렇게 구축한 사이트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징 기술이 기존의 베어메탈이라고 불리우는 피지컬 서버에 다 때려 넣어서 개발을 했다면 지금은 가상화 기술을 넘어서 컨테이너 패키징이라고 이제 뒤에 좀 더 설명하는 장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현재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뀌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데브옵스라는 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막 회자가 되고 있는데 데브옵스는 왜 나왔냐? 앞서 얘기한 그 장표에서 나온 것처럼 기술이 막 바뀌었습니다. 이미. 패키징 기술, 아키텍처,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도 막 클라우드 베이스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바뀌었는데 개발 그룹과 운영 그룹이 하는 일의 패턴은 과거랑 똑같다는 거죠. 개발 그룹에서 프로젝트 시작하면 업무 담당자가 일거리를 주면 IT적으로 분석해서 개발해서 3개월, 6개월 개발해서 넘기면 운영해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세스대로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걸 혁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나온 개념이 데브옵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없었던 왼쪽에 그림이 하나 생겼죠. 이 왼쪽에 보시면 개발 프로세스가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하는 워크플로우처럼 무식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2000년도 초반에 에자일이라고 나왔습니다. 한때 화제가 되면서 스크럼을 만들고 스프린트 주기를 만들어서 소규모 규모로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부적합하다. 그거를 메꾸기 위한 다른 방법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데브옵스는 그걸 뛰어넘어서 에자일이 어떻게 보면 개발 쪽에 포커싱된 방법론, 프로세스라고 보면 데브옵스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과 운영을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개발과 운영이 소스가 분리되고 환경이 분리되고 일하는 조직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가상으로 다른 사무실에서 다르게 일하지만 같이 협업을 코업을 하는 겁니다. 한 팀처럼. 근데 요즘은 글로벌 같은 데서는 예전에 그냥
무슨 시스템 엔지니어, 네트워킹 엔지니어 이렇게 직군 말고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진화된 기술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개발 프로세스, 방법론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데브옵스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데브옵스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거지만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People, Process, Technology. 사람이 하는 일이 바뀝니다. R&R, 역할이 바뀌는 거죠. 기존에 하던 일들이 조금 바뀌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의 어떤 일하는 방식, 프로세스도 바뀌고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바꾸니까 조금 뭐랄까 좀 부정적이죠. 아, 나 일 새로 해야 돼? 내 업무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술,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그거를 자동화시키고 최적화시켜서 좀 더 이제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람과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기술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기술 부분이 이제 계속 설명드린 파스 클라우드나 혹은 컨테이너 패키징 기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벤더 회사들, 저희 레댓이나 다른 유명한 회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약간 기술 개발된 제품과 컨셉은 조금씩 틀립니다. 데브옵스는 앞서 윤용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브는 개발 그룹이고 옵스는 운영 그룹입니다. 그 둘이 생각하는 게 현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발 그룹에서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운영 쪽으로 딱 넘겨줄 때는 아름답다는 거. 우리는 이제 그 납기 기간을 준수했어. 성공했어. 이렇게 아름답게 딱 정리 좀 해주죠. 근데 운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또 쓰레기가 너무 많다. 왜? 왜냐하면 개발은 그냥 기능 자체 구현하는 거에 포커싱하고 주어진 시간에 골라이브, 한마디로 운영에 배포가 나가야지 미션이 클리어 되는 건데 운영은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을 때 얘가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하드웨어 리소스를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세스에 새로운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린다. 왜 그러냐? 개발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거에 되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새로운 오픈소스 베이스의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걸 달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운영은 톱니바퀴 도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그런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기본 출발한 태생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출발이 틀리니까 당연히 서로 얘기할 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같은 회의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림에서 보듯이 개발은 약간 애플리케이션이 항상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배포랑 이런 것들 그런 걸 얘기한다면 운영은 당연히 약간 인프라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CPU나 메모리를 얼마큼 이것들이 잡아먹을 것이며 혹시 갑자기 서버가 폭주가 되면 장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성능 같은 이슈 보안에 혹시 누가 해킹이 되면 문제가 없는지 해킹이 되든 말든 어차피 기능은 돌아가거든요.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물론 그런 거를 사전에 그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 표준 가이드를 만들고 준수하지만 그게 메인 목적은 아니거든요. 개발 그룹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기능 목적이 제일 우선순위 1번이지 그거는 그 뒷부분에 프로젝트가 마지막에 검수받을 타이밍에 부랴부랴 하다 보면 이상하게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얘기가 틀려지는 거고요. 되게 센시티브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비전도 틀립니다. 락키처럼 온타임에 딜리버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3개월 이전에 프로젝트가 끝나야 되는데 한 달 지연되면 이제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객이 갑자기 요구사항을 막 바꿔도 무조건 3개월 안에 끝내야 되고 고객이 요구사항을 완전 뒤집어도 6개월이 끝나면 6개월 안에 무조건 오픈을 해야 됩니다. 핵심 모듈부터 오픈하든 무조건 오픈 날짜는 바뀌지가 않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영은 스패너처럼 그냥 매뉴얼대로 항상 하던 일에 익셉션이 벌어지면 안 되는 그게 목표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렇다면 해결책으로 나온 게 무엇이냐? 이제 컨테이너 기술인 거죠.
과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그게 플랫폼이 자바냐, 단넷이냐, C냐, PHP냐 상관없이 개발 그룹은 오직 개발 소스 코드에만 집중을 하고 그게 빌드가 돼서 배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배포 담당자나 어떤 다른 롤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겟이 되는 테스트 서버, QA 서버, 뭐 스테이징이라고 불리는 프리프로덕트 서버 운영 환경까지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 환경이 바뀌면 안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로컬에서 랩탑에서 개발할 때 잘 돌아갔는데 테스트 환경 같으니 서버가 2대입니다. 뭔가 부하 분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외부 서버랑 연결하는 기능도 있어요. 로컬에서 테스트는 안 했거든요. 그게 또 테스트 서버에서 테스트했는데 20대의 운영 환경 가니까 또 안 돼요. 5개 서버는 되는데 15개는 안 돼. 그러면 운영 쪽에서 이거 버그다. 소스 잘못 만들었네. 개발팀으로 던지죠. 개발팀 뭔 소리냐. 우리 테스트 끝났는데. 니네 환경 설정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핑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회기 테스트, 리그레이션 테스트라고 하면서 괜히 잘 되던 기능까지 전수 테스트 다시 다 해라. 그러면 실제 하나 고쳤는데 100개 테스트 다시 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기술은 과거에 이런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인 소스 코드만 패키징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 런타임 환경까지 하나로 다 패키징을 이미지 파일로 하는 겁니다. 그 패키징은 뒤에서 나오는 그리고 조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스트가 OS 레이어도 있고 런타임은 미들웨어,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DBMS 이런 런타임 미들웨어 환경이랑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개발된 소스 코드, 자바, 단넷, C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징이 되는 거고 그게 shipping이 돼서 러닝하는 인프라스트럭처, 피지컬 서버라고 불리는 베어메탈이 될 수도 있고 뭐 저희 레드햇의 RHV나 뭐 VM웨어 같은 가상화 환경에서도 될 수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아마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뭐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이게 패키징이 돼서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 컨테이너라는 말을 썼냐면 실제 로지스틱, 쉬핑 인더스트리에 보면 항구에 가시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는 전 세계가 모두 기준이 동일해요. 딱 3가지 타입밖에 없습니다. 기본 8 곱하기 20인치로 되어 있어요. 피트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왜 거기서 이 이름을 따왔냐면 컨테이너는 그 표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해 그게 항공기가 됐던 비행기가 됐던 기차가 됐던 상관없거든요. 이미 그 규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올려서 싣고만 다니면 되거든요. 이게 뭐 배에 실어야 되니까 규격을 다시 짜야 돼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기술이라는 이 기술을 만들었을 때 이 용어를 채택한 거고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배나 기차나 항공기나 뭐 이런 것들이 IT에서 따지면 그냥 피지컬 서버, 가상화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에 따라서 서버가 여러 대든 몇 개든 어떤 컨피규레이션이 이미 다 패키징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환경이 여러 개로 바뀌는 거에 따라서 새로 애플리케이션을 바꾸거나 기존의 환경 변수를 빼서 뭐 프로퍼티스 파일이나 뭐 메타데이터를 써서 DBMS 저장 이런 것들이 애초에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컨테이너 기술은 요번에 뭐 2, 3년 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의 리눅스라는 OS의 커널 기술 위에 클라우드의 기술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더 대량화시킨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만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 지금부터 설명드린 다커 포맷의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어 OS라는 데서 만든 락킷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무슨 하이퍼 컨테이너나 뭐 클린 컨테이너 같은 여러 가지 좀 다른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커 포맷의 컨테이너 기술은 사실상 이제 전 세계 표준으로 지금 자리가 잡았고 왜 표준이냐? 저걸 만든 회사뿐만 아니라 유명한 벤더 수십 개의 벤더 회사들. 저 다커를 만드는 회사는 다커 잉크라는 회사고요. 그 회사랑 레드햇, 구글, IBM, HP,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유명한 수십 개의 유명한 벤더 회사들이 계속 이
저 컨테이너 오픈소스를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리뷰션 한다는 거는 저 소스 코드는 구글이 만든 구호 프로그램 랭귀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계속 소스 커밋을 하고 있는 거죠. 기능 개선을 위해서, 버그 픽스를 위해서. 당연히 다커라는 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 회사가 제일 많이 커밋을 하고요. 두 번째는 레드햇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게 또 표준이, 사실상 표준이라는 게 이 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벤더 회사들이 자기네 제품 혹은 오픈소스가 패키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기술은 또 화두가 된 게 기존의 피지컬 서버인 베어메탈을 하나를 통째로 쓰다 보니까 너무 자원이 남아돈다, 아깝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온 게 가상화 기술이거든요. 서버는 한 대인데 10대의 가상 머신으로 나눠 쓰는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상 머신도 1년 동안 유틸라이제이션을 딱 봤더니 CPU나 메모리가 30% 미만만 쓰고 있다가 앞서 뭐 아까 아마존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시즈널리티가 있는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뭐 70, 80 혹은 100% 치고 그런 게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놀고 있다.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것 중에 해결책이 또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트너의 리포트를 보시면 베어메탈 하나는 VM 10개로 나눠서 쓰고 VM 하나를 컨테이너 10개로 나눠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어메탈 하나는 컨테이너 100개가 되는 거죠. 더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업무 시스템들, 엔터프라이즈 포털 이런 것들이 워크로드와 얼마만큼 자원을 쓰고 있는 거에 따라서 기존에 가상머신을 돌린 거를 뭐 3개로 나눠 쓸 수도 있는 거고 1대1 쓸 수도 있는 거고 1대10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결국 운영하실 애플리케이션이 뭐냐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 게 이 컨테이너 기술을 자꾸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회사는 이미 베어메탈을 쓰고 있다. X86 서버를 쓰고 있고 우리 회사는 가상화 솔루션을 쓰고 있다. 뭐가 차이가 나냐? 어떻게 되냐? 해서 이렇게 좀 손쉽게 좀 이제 비교한 그림이고요. 아주 예전에 뭐 지금도 아직 많이 쓰고 있지만 그냥 물리 서버에는 OS를 설치하죠. 뭐 리눅스 같은 거 설치하고 그 위에 라이브러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미들웨어, 뭐 DBMS가 될 수도 있고 탐캣 같은 애플리케이션 서버, 뭐 오라클의 웹로직, 저희 제이버스 EAP 같은 거 웹서버 설치하고 그걸 위에다가 소스 코드 배포해서 사용하죠. 그게 한 서버에 여러 개를 돌리는 거죠. 인스턴스를 뭐 여러 개 만든다는 거죠. 한 서버에 다 때려넣는 거죠. 서버가 하나 죽으면 다 죽죠. 그래서 HAR, 뭐 DR 센터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전통적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가상화는 이제 그런 자원을 좀 더 논리적으로 쓰면서 좀 더 유연하게 쓴다고 보는 거예요. 뭐 예로 따지면 얘는 단독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 가상화는 똑같이 생긴 빌라 동이라고 생각하고 컨테이너는 아파트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하이퍼바이저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그 물리 서버에 있는 자원들, CPU, 메모리 같은 것들을 네트워킹 같은 경우를 나눠서 쓰는 거죠. 그리고 가상 머신마다는 OS, 별도의 OS가 설치하는데 우리는 게스트 OS라는 걸 불리고. 근데 가상 머신이 100대가 되고 1000대가 되면 당연히 하이퍼바이저도 여러 개가 생기고 게스트 OS도 여러 개 생기고 그러면 게스트 OS와 하이퍼바이저도 결국 물리 서버에는 CPU, 메모리 같은 자원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고 그 많은 VM들을 아무리 잘된 UI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인프라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오버헤드, 워킹에 대한 버든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컨테이너 기술을 가면 일단은 하이퍼바이저랑 게스트 OS라는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상화 기술은 하드웨어를 가상화했다라는 말을 쓰고요. 컨테이너는 OS를 가상화했다.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이 이제 같이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는 뭔가 달리 막 쓰레기도 나오고 서로 다른 뷰로 봤다고 하면 저 박스 하나가 다 컨테이너고 컨테이너 안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영역도 있고 미들웨어 영역도 있고 OS 레이어 영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저 하나의 패키지를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패키지를 만들 때 서로 같이 코업을 하는 거예요. 아, OS는 예를 들어서 리눅스 센토에서 몇 버전을 써야 된다. 레드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몇 버전을 써야 된다. 미드웨어는 오픈소스인 탐캣을 써야 된다. 그리고 개발은 뭐 PHP나 혹은 뭐 자바 몇을 써야 된다. 혹은 단넷 코어 1.0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 그 다음에 그 인프라 쪽에 TA,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걸 설계할 때부터. 나중에 다른 말이 없고, 시작부터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이랑 운영 갈 때,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운영은 당연히 여러 가지 환경도 내포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 서버, 프리프로덕, 그리고 실제 운영사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만능이냐?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어메탈 하나를 컨테이너 100개까지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가 우리 고객사가 현재 우리 가상머신 200개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하면 거의 2000개가 되지 않습니까? 2000개를 사람이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고, 컨테이너 쪽에서는 그걸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또 컨테이너 기술이 여러 개 있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유명한 거는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는 구글이 만든 쿠버네티스라는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구글이 10년 동안 자기네 컨테이너 기술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던 거를 2013년도에 오픈소스로 풀었습니다. 아무나 쓰세요.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이 쓰고 있는 모든 뭐 지메일, 포토, 구글 그 슬라이드, 다큐멘테이션, 시트 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일주일에 컨테이너를 보통 만드는 게 최소 20억 개 이상. 그 정도인데도 장애가 없죠. 이걸로 하거든요. 쿠버네티스. 그리고 또 유명한 거는 아까 다커 링크라는 회사가 만든, 자기네는 다커라는 컨테이너 기술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구글의 쿠버네티스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야 돼? 우리도 그냥 우리 거 만들면 되지 하고 만든 게 다커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오픈소스 재단 중에 하나인 아파치 파운데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메소스 프로젝트 밑에 있는 메소스피어의 마라톤이라는 그 콤퍼레이션 하는 게 있습니다. 각기 장단점은 있고요.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친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쿠버네티스가 제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그렇게 많은 볼륨에 문제없이 돌아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 밑에서 벤더 회사들이 그 기술 기반에 만드는 제품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다커가 표준이 됐다는 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던 벤더 회사들은 스탠드 언론이라는 모드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 말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CD나 DVD를 넣어서 설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윈도우즈에서 인스톨러라는 걸 써서 이렇게 넥스트 눌러서 설치하는 거라고 하면, 컨테이너는 설치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이미지를 레파지토리라는 어떤 이미지 서버에서 풀링을 해서 그냥 러닝을 한다고 합니다. 쉽 런.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거 그냥 이미지를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기존에 설치하던 거였는데 컨테이너처럼 그냥 바로 런할 수 있는 거를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테이너 사상에 맞게 초경량화도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과 성능 보안 같은 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VM 메모리를 8코어로 넣어놨는데 컨테이너를 4분의 1로 쪼개서 2코어로 내가 쓰고 싶다. 그리고 메모리도 훨씬 4분의 1로 쪼개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8코어에서 쓰던 그런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너무 무거워요. 부팅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근데 그걸 그대로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그 좁은 컨테이너에 띄우면 중형 세단을 타던 120km의 거부인 사람이 어느 날 조그만 모닝에 타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그 탑승되는 승객,
애플리케이션도 그거에 맞춰서 리팩토링이 돼야 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돼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JBoss EAP라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그 일명 와스라고 불리는 저희도 제품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이제 올해 7월달에 이제 버전이 7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6까지는 버전이 실제 모듈은 아파치 웹서버랑 탐캣 서버 두 개를 합치고 중간에 저희만의 어떤 게 기술을 좀 더 녹여놓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보통 로컬에서 탐캣을 많이 써요. 뭐 자바 개발자 특히 이클립스에 플러그인으로 붙여서 그냥 가벼우니까 안 무겁고 개발하기 편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를 가면서 탐캣을 바꿔치고 언더토우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탐캣보다 더 빨라요. 기존엔 탐캣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니 언더토우 아키텍처로 가면서 서버 보통 부팅 시간에 1초도 안 걸리고요. 그리고 뭐 그 언더토우 같은 경우는 그 서버 컨테이너, 그 서브리 컨테이너가 용량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스탠드 올론 버전도 있고 컨테이너 버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가려고 하면 기존에 운영하시던 소프트웨어들, 유명한 벤더 사이코도 있을 수도 있고 오픈소스도 있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만든 로컬 회사에서 만든 서드파티 제품들도 있을 건데 그런 회사들이 단순히 그냥 그 소프트웨어를 컨테이너로 그냥 패키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패키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키징해서 운영을 할 때 컨테이너의 본연의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거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는 거는 그 수백 개, 수천 개,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가 어떤 하드웨어에 몇 개가 떠 있고 그리고 얘는 몇 개가 유지가 돼야 되고 뭔가 부하가 많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스케일아웃이 돼서 엔드 유저 입장에 있어서는 서비스 장애가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딱 거기까지만 해줘요. 근데 운용자 환경, 즉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데브옵스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안, 그리고 뭐 레포팅, 그리고 뭐 로그, 매트릭스, 외부로 인터페이스 했을 때 뭐 보안 설정, 프락시, 방화벽 이런 것들이 뭐 없으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컨테이너 기술을 막 관리하는 데서는 솔직히 부가기능으로 보이지만 실제 엔터프라이즈 기업 환경에서 쓸 때는 그건 부가기능이 아니라 필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브옵스의 세 가지 축 중에 하나인 기술 부분에서 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런 부가기능이 필수 기능으로 서포트가 돼야지 이 데브옵스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운영자. 그래서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멀티 유저, 멀티 테너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그거를 하고 뭐 네트워크를 아이솔레이션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QoS 혹은 SLA라고 같은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만족시킬 거냐. 보안, 시큐리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끝이 아니라 끝도 없이 나오죠. 오퍼레이션 쪽으로. 라우팅, 네트워킹, 커넥티비티, 원격 접속. 그리고 뭐 UI 기반의 대시보드 스타일의 어떤 CPU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메모리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네트워킹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숫자와 그래프를 보고 싶다.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는 그런 서버별. 그리고 API들. 어떻게 오토메이션에서 프로비저닝도 할 수 있는지, 멀티 유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권한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아까 컨테이너 관리하는 거에는 솔직히 필요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쿠버네티스를 포함한 아파치에서 만든 거, 닷컴에서 만든 거,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거에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가서 보면 뭐 어떻게 돼 있냐? 아, 그런 기능 필요하면 별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나 별도의 상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시면 된다라고 써있어요. 왜냐면 저쪽에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그런 게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 이미지 만드는 거에만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파스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스가 왜 계속 나오냐면 데브옵스의 기술 부분을 가트너에서
그럼 데브옵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 부분에 어떤 아키텍처, 어떤 기술, 것들이 필요하냐? 당연히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이 가장 적합하다. 그럼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 중에 무엇이 가장 적합하냐? 파스 클라우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같이 퍼즐처럼 맞춰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만 끝난 게 아니라 말씀드린 프로세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이 위한 툴,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애자일도 프로세스의 하나, 그런 것 중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뭐 CMI, 토가프, 아이소, ITR, 기업에 맞는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하는 그런 리니어한 방식, 개발 방법론,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 개선할 수 없다. 툴도, 예를 들어서 빌드 디플로이 툴을 사용하고 계시냐? 아, 사용하고 있어요. 젠킨스요. 그러면 그걸로 운영 하시나요? 아니요. 보안으로 막혀 있습니다. 방화벽으로 안 열려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텍스트 서버까지만 빌드백 하고요. 거기에서 인프라 담당자가 SCP로 카피한 다음에 쉘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아주 풀도 테스트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대기업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툴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데브옵스를 성숙도, 어츄리티를 얼마큼 가지고 있는 거를 점수로 스코링하는 매트릭스입니다. 가트너에서 드래프트를 만들고 레드햇에서 여러 가지 고객들의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크게 5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니셜 레벨이고, 마지막은 이제 옵티마이션,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트리 레벨이 가면, 아, 이 정도면 그냥 그 기업은 데브옵스를 이미 실현했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레벨이고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 그리고 테스트하는 툴, 방법, 빌드, 그리고 데이터 관리, 리포팅, 릴리즈 프로세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레드햇에서 무료로 그 데브옵스나 파스 같은 거에 관심 있는 고객이 특정 온프레미스, 일명 레거시라고 불리는 특정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제 이관을 시키는 계획이 있으시거나, 신규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이런 클라우드로 특히 파스 같은 걸로 옮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혹은 그걸 통해서 데브옵스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좀 그런 구체적인 뭔가 타겟이 있는 대상을 한해서 저희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무료로 디스커버리 세션을 진행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 과정에 이런 것도 스코링을 하고, 그 하루 동안 워크샵을 하면서 저희가 레포팅을 만들어드립니다. 뭐 한두 달 연구과제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어드려요. 근데 그걸 할 때 일반적으로 워크샵 하면 벤더 회사가 와서, 자, 저희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막 프리젠테이션 합니다. 제품별 혹은 기술별. 저희는 그렇게 전혀 안 하고요. 오늘의 할 어젠다는 뭡니다. 10분 딱 얘기하고, 고객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프리젠테이션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료로 만들어서 주셔도 되고, 그냥 와이트보드에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고객이 본인들이 원하는 걸 계속 끄집어 얘기하면 저희랑 계속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그룹, 운영 그룹, 네트워킹, 스토리지, 뭐 보안 담당자 다 와가지고 하루 반나절 이틀 동안 그거를 다 합니다. 고객이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 많이 이야기하면 하실수록 저희가 나오는 결과 리포트는 훨씬 더 가져가실 게 많아요. 그 결과 리포트에 뭐 보통은 결론은 네 대 제품을 사시면 해결돼요. 이렇게 안 나갑니다. 절대. 저희가 레코멘드 하는 게 있고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 중에는 레드의 솔루션 프로덕이 있을 수도 있고, 업계 표준인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방법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고객은 그걸 가지고, 아,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는데 그 중에 레드햇은 이걸 갖고 있고, 레드햇이 없는 분야도 저희는 글로벌의 표준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다 레코멘드 해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경쟁사 포트폴리오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뭘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어떤 기술이 들어있는 어떤 제품을 쓰시고 만약에 그 기술이 레드햇도 구현한 게 있으면 레드햇은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라고까지만 써놓은 레포트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레포트를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고요. 제가 뭐 삼성이나 LG 같은 큰 대기업이나 그런 데 가면서 이거를 실제로 많이 세션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가고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뭐 글로벌에서 메이저들도 와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 번 했지만 대부분이 저 1번입니다. 1번. 현재 수준이. 그냥 초기 단계죠. 한마디로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본인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딱 들으면 대부분 3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 데브옵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막 이제 좀 이제 듣기 시작한 거고 그 중에 이제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들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데브옵스를 5번까지 만족한 회사가 있냐? 당연히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는 우리 데브옵스의 이런 여러 가지 영역별로 이 실제 1, 2, 3, 4, 5번이 1번은 여러 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컬처가 이런 식으로 일하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를 만족하면 1번 요거까지 만족하면 2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우리는 3번이니까 5번까지 만족하려고 막 내부 이노베이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걸 그냥 여기 딱 갖다 대니까 다 5번인 거였어. 그 회사들은 이제 이미 이렇게 뭔가 이 IT 트렌드를 가지고 일을 한 거죠. 왜 이런 게 이제 데브옵스가 또 이제 C레벨의 경영진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마켓의 어떤 요구사항이 바뀌거나 혹은 현업 업무 담당자들이 새로 뭔가 요구사항이 발생해요. 시스템을 유지보수해서 기능 개선하거나 새로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게 개발을 하는데 한 6개월이 걸려요. 오픈을 하기 전에 요구사항이 바뀌어요. 바뀌거나 뭔가 또 애드온이 됩니다. 오픈 안 했는데. 근데 그 새로 들어오는 그 바뀌는 게 속도가 점점 짧아져요. 왜? IT 기술도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고 마켓이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이라는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더 빨라진 거죠. 뭔가 결국 엔드 유저, 서비스를 받는 컨슈머들이 양방향 통신들을 하고 디바이스로 좀 더 빨리 피드백이 오다 보니까 마켓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팔짱 끼고 6개월 못 기다린다. 더 빨리 개발하고 더 빨리 마켓에 고투 마켓, 고투 서비스가 빨리 돼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데브옵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혹시 아마존 AWS를 개인적으로 써보신 분이 있으면 의외로 굉장히 편할 거예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몇 번에 클릭을 하면 본인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냥 10분 안에 완성이 됩니다. 그 안에는 서버에 대한 뭐 CPU 메모리 스펙에서부터 스토리지 뭐 몇백 기가, 네트워크 밴드위스까지 다 알아서 만들어져서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것까지 딱 만들어져요. 모니터링도 되고. 그리고 접속한 후에 자기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하면 되고 소프트웨어조차도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구축이 다 됩니다. 물론 람다 같은 엔진을 쓰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만 있으면 그냥 아예 호스팅까지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아이아스라고 보시면 되고 파스는 그 설치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거를 내가 우리 고객에 맞춰서 커스텀된 소프트웨어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UI로 들어와서 로그인하고 뭐 아파치, 톰캣, MySQL 그리고 소스 레파지토리 URL 딱 주고 크리에이트 딱 하면 소스 레파지토리에서 소스 받아서 빌드에서 그 해당 소스 구성된 내가 서버 3개를 세팅하면 3개에다가 톰캣 3개에다가 디플로이 딱 해서 런 해가지고 도메인까지 딱 따가지고 HTTP 도메인 클릭하면 웹브라우저 뜨면서 화면에 딱 접속이 됩니다. 그게 이제 몇 분 안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고치면 설정한 거에 따라서 개발 서버든 운영 서버든 바로 실시간으로 디플로이가 되고 무중단으로 롤링 배포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마켓이 굉장히 빨리 들어와도 그거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제 그 슬라이드가 이제 한 2장 정도 나와 있는데요. 데브옵스를 이제 실현하는 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이제 데브옵스는 컨셉 한마디로 개발과 운영을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실현을 하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는 컨테이너 기술을 많이 이야기한다. 레드햇이 갖고 있는 거죠. 컨테이너 기술을 왜 하냐? 개발과 운영을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고 환경별로 필요 없는 것들을 빼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다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컨테이너 솔루션은 저런 어떤 호스트, 그러니까 서버들 거기 위에 올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눅스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닉스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운영자, 오퍼레이션 입장에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매니지먼트를 기능으로 제공하는 건지 컨테이너 기술 기반으로 그리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건지 빌드 배포 그리고 포함한 그런 것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이 스토리지를 쓰거든요. 뭐 파일 업로드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기능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이 고려가 되는 말씀을 드린 거. 레드햇은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각 영역별로 이런 제품이 있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자료로 그냥 보시면 될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저희가 고객 세미나 같은 것도 진행해드렸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데브옵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보통 일을 하거든요. 개발할 때 문의가 가상환경 쓴다? 가상 VM을 요청합니다. 그냥 전화로 요청은 안 하겠죠. 메일도 쓰고 결제도 올리고 담당자가 결제해야 되는데 휴가나 해외 출장 가면 뭐 일주일 그냥 넘어가고 이런 일련의 작업 또 그런 자원을 할당받으면 당연히 누군가가 소프트웨어 설치부터 네트워크 담당자가 IP 세팅하고 방화벽 담당자가 뭐 나팅해서부터 프락시 설정 다 하고 그게 끝나면 소프트웨어 담당자가 또 뭐 여러 개 하고 가이드하고 이런 것들 일련이 끝나고 개발하고 거기다 디플로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일을 순서를 기다리면서 시리얼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개발이 끝났다 테스트 환경 가면 또 그 짓을 또 한 번 하는 거죠. 바뀌는 거 없이 대수만 많아지는 거고 운영 가면 또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파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 자동화되어 있고 개발 쪽은 개발 포커싱 테스트는 테스트 여러 가지 그 개발을 통합 인티그레이션을 좀만 되어 있고 테스트하고 오퍼레이션은 자기 운영 쪽은 배포된 거 프로덕션에서 그냥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계속 보다가 애플리케이션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이야기하고 기능 개선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데브옵스는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eople, Process, Technology라는 세 가지 축이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기술은 뭐 파스 제품을 도입을 했어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전처럼 개발하는 사람들은 우린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일할래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그냥 뭐 예전처럼 뭐 컨테이너 같은 거 그냥 뭐 왜 우리가 만들어야 돼 권한 있어도 그냥 누구한테 나는 요청할 거야. 그런 사람 만들어줘 롤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한 축이 무너지면서 별로 효과를 못 줍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 위에 세 가지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표준화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표준화한다는 거는 특정 어떤 기술과 특정 어떤 커머셜 회사의 벤더 락인이 되어 있는 기술을 많이 회피하시려고 해요. 자바 기반의 어떤 뭐 EJB 기반의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특정 제품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르게 쓰려고 했더니 그 라이브러리에서 더 이상 제공을 안 한다거나 그건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완전 신규 재구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컨테이너 기술로 뭐 레드햇을 택할 수도 있고 유사한 다른 회사를 택할 수 있어요. 근데 2년 후에 다른 걸 하고 싶어. 근데 그럴 때 다시 재구축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 하려고 하는 기술은 표준화된 기술, 뭐 소스를 다 때려 붙여야 된다거나 뭔가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닌 표준화가 먼저 돼야 되고 또 그게 결국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서
특정 타겟 서버에 배포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자동화가 돼 있어야 된다. 자동화 툴이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빌드 배포는 자바 쪽에는 뭐 젠키스 같은 게 있었고, 서버 단에는 뭐 푸펫이나 뭐 셰프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SOV라는 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글로벌적으로 사용하고,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SOV라는 거는 원래 해당 어떤 디플로이나 프로비전을 하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대상 서버들의 어떤 에이전트들이 있고, 중앙된 어떤 서버에서 뭔가 요청을 하면 그 에이전트들이 명령을 받아서 뭐 프로비전이라거나 디플로이를 하거나 그 안에 있는 뭐 아파치 웹서버를 리스타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다면, 지금은 에이전트가 필요 없이, 그리고 뭐 예전에 어떤 개발 지식이 갖고 있는 스크립트 같은 걸 만들 필요 없이 어떤 약간 이제 예물이라는 휴먼 랭귀지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일반 사용하던 그 쉘 스크립트 명령, 쉘 명령 같은 것도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마존도 당연히 AWS,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유명한 오픈스택, VM웨어, 그리고 일반 뭐 시스코 장비까지 뭐 리눅스 OS 같은 거 다 앱서브의 명령어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걸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와요. 짧은 주기로. 예전에 먼스,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가 이제 주 단위, 일 단위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민감한 인더스트리가 어디냐면 커머스, 이커머스랑 모바일 쪽입니다. 거기는 무슨 뭐가 트렌드가 떴다 그러면 이미 누가 먼저 만들었다? 일주일이 되면 다 똑같은 서비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안에 누가 먼저 선점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추이를 봤는데 아무도 안 써. 그러면 바로 접습니다. 접는다는 거는 거기 사용했던 하드웨어 같은 서버 자원에서부터 프로젝트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런 게 뭐 자원 요청하고 회수하는 게 저렇게 시간이 걸리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는 이제 다른 산업 분야, 공공 분야까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게 개발은 아직도 예전 스타일로 한다. 그래서 운영은 넘긴다고 하는데 컨테이너 기반으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걸 강조해서 운영그룹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 하자라고 해도 개발 쪽에서 난 잘 모르겠고 나는 자바 개발자니까 그냥 이클립스에다가 그냥 템플 붙여서 개발하고 서버전에 커밋하면 끝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반쪽이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개발하신 툴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요. 이거를 그냥 설치를 하면 로컬 PC가 뭐 제가 쓰고 있는 페도라나 아니면 윈도우즈나 맥, OS나 상관없이 그냥 설치하고 구동하면 로컬 PC에 컨테이너 가상 환경과 밑이 쫙 깔린다. 백핸드. 그리고 자바 개발자면 거기에다가 이클립스 올리, 저희가 제공하는 이클립스가 있어요. 아니면 일반 이클립스에 플러그인을 올리셔도 돼요. 그 이클립스에다가 명령어에 컨테이너라는 게 붙어있는 기존에 자기가 서버 밑에가 탑캣이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저런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개발하고 똑같이 실행을 하는데 그게 컨테이너라는 걸로 뜨고 그 안에 탑캣이라는 서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게 똑같죠. 왜냐면 이거를 자동화 다 해줬으니까. 근데 나오는 결과가 컨테이너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들고 다른 환경에 그냥 넣어도 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바로 폴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컨테이너 기술을 한 게 나온 지 한 2, 3년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부정적이었어요. 개발 그룹에서. 지금은 제가 이제 직접 핸즈온 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 오히려 많이들 사용하죠. 왜냐? 기존에는 프로젝트 하려면 개발 환경 구성하려면 일단은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무슨 파일 서버 이건 공통 스토리지 접근해요. 계정 받아서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목록 중에 뭘 다운로드 받아요. 로컬에 설치하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보고 하죠. 하다가 안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누구한테?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이 모르면 누군가 담당자한테 물어보죠. 그래도 안 되는데 10명이 했는데 10명이 다 현상이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기껏 깔아놨더니 운영 환경은 다른 DB를 쓰니까 그것도 한번 너는 설치해서 한번 테스트해봐 이렇게 얘기 나오면 또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두 가지 명령어, 뭐 예를 들어 다커 포메이션, 다커 풀, 다커 런 딱 두 가지를 그냥 명령어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딱 띄우면 로컬에 오라클, MySQL, 팜피아 그냥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실행하면 끝이에요. 그게 뭐 그냥 1분팩이 안 걸려요.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신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 그냥 컨피그레이션까지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컨테이너를 만드는 개발자가 아니고 그냥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사람이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인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데브옵스를 실현하는 기술 분야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있어요. 하나는 컨테이너 패키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개발과 운영을 시소에 태우면 이렇게 똑같이 두 그룹이 똑같이 평행을 맞추고 있어요. 개발로 쏠리거나 운영으로 쏠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필요한 잡무 같은 것들이 가운데 패키징으로 해서 필요가 없게 만들고 개발은 개발에 포커싱하고 운영은 진짜 말 그대로 운영 환경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거에 포커싱하게 만드는 게 있고요. 이제 개발 쪽에 이제 스프링 파운데이션이라고 유명한 이제 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한 거는 조금 틀리게 이제 이 파스나 데브옵스를 다르게 좀 해석해서 구현을 해놨어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운영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개발과 운영은 하나를 묶었지만 패키징 기술은 양쪽이 불필요한 일을 없애고 맥시마이즈하는 두 가지 평형을 이룬다는 컨셉이라고 한다면 스프링이나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운영이 미숙하니까 애플리케이션 쪽이 다 책임을 진다. 그 말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다 코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들이 만들어집니다.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나 넷플릭스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같은 OSS 같은 거에 뭐 유레카나 리본이나 컨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만들었어요. 몇 줄의 코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웹서버 상단이나 웹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서버 중간에 부하 분산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L4라고 하는 하드웨어 스위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HA 프록시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서버를 디스커버리해서 헬스 체크를 해서 어디로 로드 밸런스를 할지 그게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한다고 이게 가능했어요. 이렇게 했었던 아키텍처라고 하면 스프링에서는 그걸 애플리케이션 코딩에서 그걸 다 넣어줘요. 내가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해서 갖고 왔더니 몇 개가 살아있고 그 중에 어떻게 해라 이걸 코딩을 해요. 근데 그거를 막 수백 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줄로 한다는 거죠. 프레임워크에서 라이브러리를 다 제공하니까 그런 걸 해서 그러면 내 로컬 장비는 서버가 하나하나고 운영은 하나 대 10개여도 어차피 디스커버리 하는 알고리즘은 같으니까 그게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환경에 따라서 컨피그레이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프링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넷플릭스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개발을 이미 하고 있고 그런 개발자 그룹이 많고 그런 고객사 그룹은 오히려 그쪽을 더 선호하십니다. 왜 이미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회사들마다 좀 이제 가지고 가는 방향성은 좀 틀리고요. 근데 목적은 결국은 예전처럼 단절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사람이 운영까지 책임진다는 거는 결국 애플리케이션 데브와 옵스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패키징이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거기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다 커버를 하는 거죠. 단절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푸냐는 거는 이제 해석하는 벤더 회사들이나 오픈소스 커뮤니티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물론 저희도 패키징 기술과
그런 스프링 부트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같이 올려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한마디로 저희는 이제 플랫폼, 뭐든지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그런 것까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아키텍처 쪽으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그런 특정 그룹별로 별도의 고객 세미나나 아니면 트레이닝 그리고 디스커버리 세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좀 더 많이 알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좀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이 좀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어디 가서 컨테이너만 한 2시간 이상도 강의를 하고요. 파스만도 하고 데브옵스만도 하고 오픈시프트는 하루 종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하이레벨 터치로 다 묶여있다 보니까 오늘 기억하실 것 중에 데브옵스라는 건 뭐고 데브옵스는 People Process Technology라는 세 가지 축이 있고 기술 쪽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파스 서비스가 가장 적합하고 그 파스 서비스 하는 것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스프링 쪽도 있고 컨테이너 기술도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나중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분들과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많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시간이 좀 돼요. 네.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네. 요즘은 그동안 뭐지? 사물 인터넷 네, IoT. 네. 배우를 좀 가지고 그러니까 IoT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IoT는 두 가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프론트엔드는 이런 머신, 스마트폰에서부터 일반 인베디드 센서 같은 거에서 들어오는 정보들 그런 게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 있다면 그런 정보들을 프로세싱하고 어떤 가치 있는 데이터를 애널리틱 할 수 있는 그런 게 서버 사이드에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항상 IoT 하는 얘기 나오는 게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막 초단위로 들어오는 수백만의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싱을 할 거냐. 그럼 당연히 하드웨어가 뭐가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랑 얼마만큼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냐.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그냥 베어메탈로 했다고 하면 가상화로 했고 그게 IaaS 같은 걸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런 플랫폼에 컨테이너 베이스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구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소 25개 이상의 전 세계 글로벌에 들어오는 프로세스를 하는데 그게 컨테이너 베이스가 아닌 그냥 피지컬 서버나 그냥 가상 머신을 하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기술을 쓰는 거고요. 그 IoT도 저희도 IoT를 구축한 글로벌에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IoT를 구축하면 당연히 그 머신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뽑아서 전송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많은 회사들이 만드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게더링해서 뭐 프로세싱하고 하는 그런 뭐 빅데이터 솔루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빅데이터 솔루션이 뭐 멀티 프로세스로 막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프로세스 단위로 쓰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단위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그냥 뭐 아마존이나 위에서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컨테이너 베이스라는 게 올라와서 처리하는 아키텍처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업무에서 이제 스탠다드 표준화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사물 인터넷 표준화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비어스 이용해서 원앤투로 가는 그러니까 그거 밑단의 인프라 쪽을 얘기하는 건데 이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약간 OS처럼 OS는 OS 위에 어떤 소프트웨어도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OS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 제품만 설치해라 이러진 않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는 다양한 제품을 만든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파스 플랫폼 위에는 IoT 플랫폼도 올라갈 수 있고 모바일 플랫폼도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플랫폼, 그러니까 똑같이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OS 레벨처럼 가장 밑에 단에 있는 거고 그 위에 IoT 역할이 되는 그런 것들,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됐었는데 그럼 걔가 구동되는 단위가 컨테이너 단위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굉장히 빨리 쓸 수 있어요. 얘도 있고 거기도 있고 네, 저희도 모바일 플랫폼도 있고요, IoT. 네.
저 지금 도커의 어떤 성능이 네. 그 지금 일반 스탠다드 언론에서 돌리는 거하고 네. 뭐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나요? 그 성능의 부분은 혹시 어떤 측면을 알고 싶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저 도커를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있는지 뭐 서비스를 많죠.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그냥 스탠다드 언론으로 웹 서비스를 예를 들면 네. 그 웹 서비스만을 위한 어떤 서버를 만들 거 하고 네. 그 도커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하고 네. 그러니까 이 성능상 좀 어떤 감이 있지 않을까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 그거는 않을까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를 만드는데 웹 서비스 뭐 REST API 그 프로바이더를 만들었는데 걔를 어떤 서블릿 컨테이너 위에 올렸거든요. 뭐 템플릿이나 어떤 뭐 웹로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스프링 부트나 와이드 스원 같은 거에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거가 원래 기본적으로 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흰메모리나 메모리나 이런 걸 정해놓을 수 있잖아요. 컨테이너 똑같은 형태로 올려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만 틀린 거는 그냥 스탠드 언론이 그냥 물리 서버 베어메탈에서 돌리는 거랑 컨테이너를 올려가면 당연히 레이어가 하나 가상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발생하는데 그게 그거는 가상 머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그 차이가 99%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레이턴시가 많이 발생해서 마치 네트워크로 따지면 10G급으로 쓰다가 1G로 바뀌고 그런 건 아니야.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 레이턴시가 약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하드웨어도 같은 어떤 그 성능 같이 발휘한다라고 판단해 주네요. 오히려 성능적인 건 훨씬 낫죠. 베어메탈에서 물리적인 서버에서 사용하고 가상 머신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웹 서비스가 갑자기 시즈널리티가 있어서 갑자기 푹추가 딱 들어오면 바로 그냥 서비스 다운되지 않습니까? 미리 예상하고 스케일업을 해놓지 않는 이상은 스케일업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 맥시멈을 넘어가는 순간에 서비스가 정지되는데 클라우드의 파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토 스케일 아웃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컨테이너 웹 서비스의 CPU가 70% 이상 넘어가면 7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하드웨어 리소스가 인정하면 컨테이너가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는 늘어나죠. 그거는 사실 그 밑단 인프라단에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퍼포먼스에서는 특정 노드에 가서 무슨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없어져요. 그런 게 더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장소입니다. 됐어요. 그 하나만 더. 네. 이게 저런 그 파스 서비스나 이런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MS 애저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네. 이제 약간 마이너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좀 더 상향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 가격이 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이전을 고려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기종 간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뭔가 표준화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있거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 예를 들어 오픈시프트 저희 플랫폼은 다커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웹서비스가 됐던 뭐 어떤 뭐 DBMS가 됐던 그게 컨테이너 이미지로 딱 만들어 놓거든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임포트 받아서 다른 데서도 똑같이 다커 포맷으로 제공한다. 익스포트 받아서 임포트하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이나 애저는 거기도 컨테이너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컨테이너, 그러니까 걔네들은 결국 VM이거든요. 아마존, EBS나 애저도 다 결국 VM 이미지고 그 VM 이미지 위에 컨테이너 엔진을 올려주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러닝할 수 있게. 근데 그 컨테이너를 직접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물론 거기 가도 마켓플레이스에 저희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미드웨어나 런타임 소스 코드까지 다 올라가는 거고 아무튼 여기서 다커 포맷으로 만들었는데 아마존은 다커 포맷을 쓰지 않고 있고요 현재 구글의 GC 같은 경우는 다커 포맷 쓰고 있고 애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마켓 포맷을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커 포맷을 가져와서 다른 어떤 IaaS 프로바이더가 훨씬 가격이 싸고 그런 데로 가고 싶은데 걔네를 다커 포맷 쓴다? 그럼 저희 거 가져와서 써도 되고 반대도 똑같이 와서 저희 거에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락킹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컨테이너 이미지 아마존 기술로 쓰면 다른 데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머리에 써놓은 거죠. 왜 그러냐면 현재 글로벌에서 예전에는 아마존이 최고였고 지금도 최고지만 IaaS계에서는 최고지만 이제 하도 이제 다양한 인프라 애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마존의 한 10배 이하의 가격으로 10배나 싸게 뭐 조이엔트, 다이스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기업이 우리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데 되게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될까? 그럼 어디 일단 안전한데 어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 써봐요. 한 6개월 써봤더니 괜찮은데? 너무 비싼데? 그러면 이제 막 알아보니까 싼 데가 많아요. 근데 아마존에 쓸만큼 우리가 볼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 딱 하려고 하니까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또 약간 라이센스 비슷하게 뭘 또 걸어놔요. 함부로 못 넘어가요. 요즘 AWS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예전이랑 틀리 너무 컴피티션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사전에 고려하실 때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야 돼.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러면 저기 어느 정도 종속성이 있는 건 이게 현실이네요. 그 컨테이너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커 포맷으로 만들었는데 뭐 어느 순간 다커 포맷이 아예 없어졌다. 그러면 다커 포맷으로 만든 게 다 이제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런 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다커라는 것도 이제 OCI라는 오픈 컨테이너 이니시에이티브라는 그런 어떤 협의체가 만들어졌어요. 커뮤니티가. 거기에는 아까 말한 다커, 뭐 레드햇, 구글, MS, 마이크로소프트, HP, IBM 이런 같은 수십 개의 회사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그 밑에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그 모든 회사들이 한 번의 기술을 다른 걸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약간 뭐 락킨이랑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5년 후에는 무슨 기술이 있을지 아무래도 MS가 그런 거거든요. MS가 다커 컨테이너를 전혀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작년 10월 근데 11월 달에 저희랑 손잡고 시작해갖고 이제 MS에서도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단넷도 컨테이너 패키징으로 만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MS 고객들이 계속 요청을 하니까요. 우리 단넷으로 만든 건데 컨테이너로 올리고 싶다. 근데 왜 컨테이너 안 만들어주냐. 오라클도 그러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원래 안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라이선스 문제도 있거든요. 보통 저희는 컨테이너 올리면 언리미티드거든요. 100개 올리든 1000개 올리든 어차피 똑같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코어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라이선스를 받는다고 하면 컨테이너 베이스로 가면 그렇게 돈을 측정할 수가 없으면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아질 뿐더러 고객이 절대 그거를 억셉트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지만 다 바꿔가고 있어요. 오라클도 웹로직은 컨테이너 베이스로 나와 있고 DBMS조차도 12C는 스탠다드랑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컨테이너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RAC나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오라클이랑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11G 이하의 버전들은 아직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할 것처럼 했던 회사들이 계속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염두를 해주시면 또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용기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